안녕하세요. 보라루키입니다. 지난 1편에서는 세포비대기에 과일이 안 크는 이유를 비료 부족만으로 보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이 움직이는지 뿌리가 숨을 쉬는지 토양 반응이 막혀있지 않은지부터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2편에서는 농가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로 칼륨과 인산입니다. 세포비대기가 되면 많은 농가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칼륨 넣어야지. 인산가리 넣으면 과일이 커지겠지. 질산칼륨이 빠를까? 황산칼륨이 안전할까? 방제할 때 같이 넣으면 되겠지? 맞습니다. 세포비대기에는 칼륨도 중요하고 인산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칼륨 하나, 인산 하나로 과일이 크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세포비대기 2편으로 칼륨과 인산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옆면살포와 토양관주는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500리터 기준으로 어느 정도를 출발점으로 봐야 하는지, 칼슘과 마그네슘은 왜 같이 봐야 하는지, 방제와 신초 관리는 왜 비대 관리와 연결되는지 현장 기준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칼륨과 인산은 역할이 다릅니다. 세포비대기에는 칼륨이 필요합니다. 칼륨은 물 이동, 당 이동, 과실 비대 흐름에 관여합니다. 그래서 칼륨이 부족하면 과실 비대가 둔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산도 중요합니다. 인산은 단순히 뿌리만 내는 성분이 아닙니다. 나무 안에서 에너지 대사, 세포 활동, 뿌리 기능, 꽂는 흐름을 받쳐줍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칼륨은 과일이 커지는 흐름을 밀어주는 성분이고, 인산은 그 흐름이 돌아가게 에너지를 받쳐주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세포비대기 영양 관리는 칼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칼륨, 인산, 칼슘, 마그네슘을 같이 봐야 합니다. 선진국 과수 자료에서도 시비는 비료 이름 하나로 결정하지 않고 나무의 실제 요구량, 착과량, 수세, 토양 공급량, 관수, 물, 유기물 공급량을 같이 보고 조절하는 방향으로 설명합니다. 먼저 나무 상태를 봐야 합니다. 미국, 일본, 유럽, 뉴질랜드 농가들이 우리와 전혀 다른 농사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비료 이름보다 나무 상태를 먼저 봅니다. 착과량이 많은지, 신초가 강한지 약한지, 잎색이 진한지 흐린지, 토양 검정에서 칼륨과 인산이 충분한지, 칼슘 문제가 반복되는 과원인지 먼저 봅니다. 그 다음 비료를 고릅니다. 우리 농가들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과원은 지금 과일을 키워야 하는 상태인가? 아니면 신초가 너무 강해서 눌러야 하는 상태인가? 토양에 인산은 많은데 작동하지 않는 상태는 아닌가? 칼륨을 넣으면 칼슘과 마그네슘이 밀리지는 않을까? 이 질문을 먼저 해야 칼륨과 인산을 제대로 고를 수 있습니다. 황산칼륨은 수세가 강한 과원에서 안정적입니다. 세포비대기 과수에서 많이 쓰는 칼륨 중 하나가 황산칼륨, 즉 황산가리입니다. 황산칼륨의 장점은 질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수세가 강한 과원, 잎색이 진한 과원, 신초가 계속 뻗는 과원, 장마철 도장지가 많은 과원에서는 질산칼륨보다 황산칼륨이 더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질소가 같이 들어가면 과일보다 신초가 먼저 반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농가식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나무가 이미 세게 가고 있다면 칼륨도 조용한 쪽으로 가야 합니다. 잎색이 진하고 신초가 강한데 질산칼륨을 계속 넣으면 과일보다 세 가지가 먼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원에서는 황산칼륨 쪽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질산칼륨은 약한 나무에는 도움, 강한 나무에는 주의입니다. 질산칼륨은 칼륨과 질산태 질소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도 있습니다. 수세가 약한 나무, 잎색이 빠진 나무, 잎 기능 회복이 필요한 나무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칼륨으로 과실 비대 흐름을 돕고 질산태 질소로 잎 기능 회복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초가 강한 나무에는 조심해야 합니다. 질산태 질소가 세 가지 생장을 다시 밀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과일을 키우려고 질산칼륨을 넣었는데 과일보다 잎색이 먼저 진해지고 신초가 다시 뻗고 도장지가 많아집니다. 이런 과원에서는 질산칼륨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산칼륨은 좋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약한 나무에는 검토할 수 있고 강한 나무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인산도 종류를 보고 써야 합니다. 칼륨도 종류가 있듯이 인산도 종류가 있습니다. 농가들이 많이 쓰는 인산에는 인산가리, 제1인산칼륨, 제1인산암모늄,
인산액비, 인산마그네슘, 인산이 들어간 복합비료가 있습니다. 이름은 전부 인산이지만 역할과 주의점은 다릅니다. 인산가리나 제일인산칼륨은 질 수 없이 인산과 칼륨을 같이 공급할 수 있습니다. 제일인산암모늄은 인산과 암모늄태 질소가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약한 나무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신초가 강한 과원에서는 조심해야 합니다. 인산액비나 산성인산자재는 물 pH나 중탄산 문제를 같이 볼 때 활용할 수 있지만 무조건 많이 쓰면 뿌리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산도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인산이 들어있다고 다 같은 인산이 아닙니다. 질소가 붙었는지, 칼륨이 붙었는지, 산성자재인지, 칼슘이나 마그네슘과 섞어도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인산칼륨은 좋은 자재지만 목적을 알고 써야 합니다. 인산칼륨은 인산과 칼륨이 같이 들어있는 자재입니다. 농가들이 인산가리, 제일인산칼륨, MKP라고 부르는 자재도 이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세포비대기 중후반에는 당 이동, 과실 비대 마무리, 꽂는 흐름을 볼 때 인산칼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산칼륨을 초반부터 무조건 강하게 밀어붙이는 비대제로 보면 안 됩니다. 특히 수세가 강하고 신초가 계속 뻗고 토양인산이 이미 많은 과원에서는 인산칼륨을 더 넣는 것이 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산칼륨은 칼슘제와 한 통에 섞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칼슘과 인산은 만나면 침전이나 불용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칼슘으로 조직을 잡는 날인지, 오늘은 인산칼륨으로 흐름을 잡는 날인지 목적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자재 2개를 한 통에 넣는다고 효과가 2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 안에서 굳어버리면 작물이 먹기 전에 이미 반응이 끝난 것입니다. 살포 방법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실전 기준이 나옵니다. 칼륨과 인산을 이야기할 때 먼저 나눠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옆면으로 줄 것인지, 토양으로 줄 것인지, 주입 관주로 줄 것인지입니다. 우리나라 과수 농가는 외국처럼 정밀 관비 시스템이 완전히 갖춰진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관수 시설은 있어도 비료를 일정 농도로 자동 주입하는 관비 시스템까지 연결된 과원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는 SS기에 비료를 녹여 토양 쪽으로 지표 살수하거나 물통이나 주입기로 관주하거나 방제할 때 옆면 시비로 보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세 가지는 완전히 다르게 봐야 합니다. 토양 지표 살수와 주입 관주는 주공급에 가깝고 옆면 살포는 보완입니다. 과일을 키우는 주공급은 뿌리 쪽, 옆면 살포는 잎과 과실에 부담 없는 보완. 이 기준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500리터 기준, 옆면과 토양은 농도를 다르게 봐야 합니다. 농가들이 가장 헷갈리는 것이 농도입니다. 같은 500리터라도 옆면으로 뿌릴 때와 토양으로 줄 때는 기준이 다릅니다. 옆면 시비는 잎과 과실에 직접 닿기 때문에 약해 위험이 기준입니다. 방제통에 칼륨이나 인산, 마그네슘을 같이 넣을 때는 500리터 기준 1kg에서 1.5kg 정도부터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온기, 어린 과실, 전착제, 침투성 보조제, 농약 혼용이 많으면 1kg 쪽으로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SS기에 녹여서 토양 쪽으로 지표 살수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이 경우는 옆면 시비가 아니라 토양 공급으로 봐야 합니다. 토양은 어느 정도 완충작용이 있기 때문에 옆면과 같은 농도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SS기 500리터 기준으로 토양 쪽 지표 살수를 할 때는 3kg에서 5kg 정도 범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토양 이시가 높거나 뿌리가 약하거나 과습했던 과원은 2kg에서 3kg 정도의 낮은 쪽부터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입 관주는 뿌리 가까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농도보다는 충분한 물과 함께 나누어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500리터 기준으로 주입 관주는 1kg에서 2.5kg 정도를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토양 상태가 안정적이고 물이 충분하면 2kg 이상도 볼 수 있지만 뿌리가 약하거나 염류가 높으면 1kg 쪽으로 낮춰야 합니다. 농도는 수령, 수세, 제식거리까지 보고 조절해야 합니다. 여기서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제가 500리터 기준으로 농도를 말씀드리는 것은 농가들이 현장에서 기준을 잡기 쉽게 하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모든 과원에 똑같이 적용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옆면 시비는 잎과 과실에 직접 닿기 때문에 약해 위험이 기준입니다. 반대로 토양 지표 살수나 주입 관주는 면적당 투입량과 뿌리 주변 이시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500리터에 몇 킬로를 넣었느냐만이 아닙니다. 그 500리터가 몇 평에 들어가는지, 그 면적에 나무가 몇 주 있는지, 한 나무가 실제로 얼마를 받는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어린 나무와 성목은 다릅니다. 수세가 약한 나무와 강한 나무도 다릅니다. 제식거리가 넓은 과원과 밀식 과원도 다릅니다. 착과량이 많은 과원과 적은 과원도 다릅니다. 토양 이시가 높거나 배수가 약하거나 뿌리가 약하거나 최근 과습을 겪은 과원은 무조건 낮은 쪽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반대로 성목이고 착과량이 많고 토양 이시가 낮고 배수가 잘 되고 수세가 안정된 과원은 기본 범위 안에서 조금 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한 번에 3개 넣는 것보다 나누어 연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농도는 숫자만 외우면 안 됩니다. 수령, 수세, 제식거리, 착과량, 토양 이시, 배수 상태를 보고 낮은 쪽에서 시작해 나무 반응을 보며 조절해야 합니다. 칼륨과 인산은 한 번에 밀어붙이는 비료가 아닙니다. 세포비대기는 며칠 만에 끝나는 시기가 아닙니다. 과일은 계속 커지고 물 요구도 이어지고 칼륨과 인산 요구도 이어집니다. 그렇다고 한 번에 많이 넣으면 염류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칼슘과 마그네슘 흡수를 밀 수 있습니다. 수세가 강한 나무에서는 신초가 더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륨과 인산은 한 번에 밀어붙이는 비료가 아니라 나무 상태를 보며 나누어 연결하는 비료로 봐야 합니다. 신초가 강하면 강도를 낮춰야 합니다. 잎색이 진하면 질산계 비료는 조심해야 합니다. 비가 오기 전에는 과하게 넣지 말아야 합니다. 비온 직후에는 뿌리 상태를 먼저 봐야 합니다. 비료는 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무가 먹을 수 있을 때 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 나누어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칼륨을 쓰는 시기일수록 마그네슘도 봐야 합니다. 세포비대기에는 마그네슘도 중요합니다. 마그네슘은 잎이 광합성을 하는데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잎이 일을 해야 당을 만들고 그 당이 과실로 가야 과일이 큽니다. 그런데 칼륨을 많이 쓰는 시기에는 마그네슘이 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비대기에는 칼륨만 볼 것이 아니라 마그네슘도 같이 봐야 합니다. 잎색이 빠지고 오래된 잎부터 노랗게 변하고 잎맥 사이가 누렇게 보이면 마그네슘 부족도 의심해야 합니다. 수세가 약하고 빠른 회복이 필요하면 질산 마그네슘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초가 강한 과원에서는 질산 마그네슘보다 황산 마그네슘 쪽이 더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질산 마그네슘은 질산태 질소가 같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마그네슘은 잎 기능을 살리는 성분입니다. 과일을 키우려면 잎이 먼저 일을 해야 합니다. 세포비대기에도 칼슘 관리는 멈추면 안 됩니다. 세포비대기에는 칼륨과 인산이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칼슘 관리를 멈추면 안 됩니다. 과일이 커질수록 과실 안의 칼슘 농도는 상대적으로 희석될 수 있습니다. 칼슘 이동이 따라가지 못하면 조직이 약해지고 저장성이 떨어지고 사과에서는 고두병 같은 생리장애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메릴랜드와 펜스테이트 자료에서도 고두병은 단순 칼슘 부족만이 아니라 칼슘 대비 질소, 칼륨, 마그네슘 균형과 연결된 문제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칼슘은 한 번 세게 치는 방식이 아니라 낮은 농도로 안전한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온, 강한 햇빛, 건조한 날씨, 전착제 과다, 농약 혼용이 겹치면 약해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칼슘은 칼슘대로, 인산은 인산대로 나누어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방제통 영양제는 주공급이 아니라 보완입니다. 현실적으로 농가들은 농약 살포 때 영양제를 같이 넣습니다. SS기 한 번 돌리는데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방제통에 넣는 영양제를 토양시비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방제통은 주공급통이 아닙니다. 보완통입니다. 농약, 살균제, 살충제, 전착제의 칼륨, 인산, 칼슘, 마그네슘, 아미노산, 해조류까지 한꺼번에 많이 넣으면 잎과 과피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세포비대기 과실은 고온, 강한 햇빛, 전착제, 침투성 보조제, 칼슘제, 인산계 자재 혼용에 민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제 때 영양제를 넣을 때는 목적을 하나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칼슘으로 조직을 잡는 날인지, 오늘은 마그네슘으로 잎 기능을 보완하는 날인지, 오늘은 인산칼륨으로 중후반 흐름을 잡는 날인지 하나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이것입니다.
칼슘 넣는 날에는 인산칼륨을 빼고 인산칼륨 넣는 날에는 칼슘제를 빼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 번에 다 넣는다고 효과가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방제와 신초 관리는 과일 비대와 연결됩니다. 세포 비대기 방제는 단순히 병을 막는 작업이 아닙니다. 과일을 키우는 잎을 지키는 작업입니다. 과일이 커지는 힘은 잎에서 나옵니다. 잎이 광합성을 해서 탄수화물을 만들고 그 탄수화물이 과실로 이동해야 과일이 큽니다. 이 시기에 잎이 병으로 떨어지거나 응애 피해로 광합성이 떨어지거나 수관 내부 잎이 죽으면 과실 비대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세포 비대기에는 병해충 방제와 살포 품질이 중요합니다. 잎 뒷면, 수관 내부, 과실 주변까지 약액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신초도 같이 봐야 합니다. 신초가 계속 뻗으면 과실이 커져야 할 시기에 물과 양분이 신초 쪽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강하게 자르는 것도 답은 아닙니다. 수관 내부를 막는 도장지, 과실에 그늘을 만드는 가지, 방제 약액 도달을 막는 가지를 중심으로 흐름을 방해하는 신초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작업은 모양을 다듬는 일이 아닙니다. 햇빛, 바람, 약액, 양분 흐름을 열어주는 작업입니다. 세포 비대기 2편의 실제 순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첫째, 수세를 봅니다. 신초가 강한지, 잎색이 진한지, 도장지가 많은지 봅니다. 둘째, 칼륨 종류를 고릅니다. 수세가 강하면 황산칼륨 쪽을 먼저 보고 수세가 약하면 질산칼륨을 검토합니다. 셋째, 인산 종류를 봅니다. 질소가 붙은 인산인지 칼륨이 붙은 인산인지 혼용 문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넷째, 살포 방법을 나눕니다. 옆면인지 SS기 토양 지표 살수인지 주입 관주인지 구분합니다. 옆면은 보완이고 토양과 관주는 주공급입니다. 다섯째, 칼슘과 마그네슘을 같이 봅니다. 칼슘은 조직과 저장성을 위해 필요하고 마그네슘은 잎 기능과 광합성을 위해 필요합니다. 여섯째, 방제와 신초 정리를 같이 봅니다. 잎이 살아야 과일이 크고 수관이 열려야 약액도 들어가고 햇빛도 들어갑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포 비대기에는 칼륨도 중요하고 인산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칼륨과 인산 하나로 과일이 크는 것은 아닙니다. 수세가 강한 과원은 황산칼륨 쪽이 더 안정적일 수 있고 수세가 약한 과원은 질산칼륨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인산도 종류를 보고 써야 합니다. 인산칼륨은 중후반 흐름을 볼 때 활용할 수 있지만 칼슘제와 혼용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농도는 500리터 기준으로 보되 옆면과 토양은 다르게 봐야 합니다. 옆면은 약해 기준, 토양 관주는 면적당 투입량과 뿌리 이씨 기준입니다. 농도는 수령, 수세, 제식거리, 착과량, 토양 이씨, 배수 상태를 보고 낮은 쪽에서 시작해 나무 반응을 보며 조절해야 합니다. 세포 비대기 관리는 칼륨 하나, 인산 하나를 넣는 농사가 아닙니다. 칼륨, 인산, 칼슘, 마그네슘, 방제, 신초 관리가 하나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세포 비대기에는 많이 넣는 것보다 막히지 않게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바로 쓰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라루키였습니다.